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소재 프로세스 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수 김정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 프로세스 공학의 강의 운영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이제 강의 운영 계획 및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될 크게 세 가지의 섹션. 첫 번째, 기계적 특성, 두 번째, 소재의 성형성, 그리고 세 번째로 제품화의 제일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 소재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e캠퍼스, 네, ecampus.gnu.ac.k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회차 관리에서 강의를 보고 계실 것인데, 요 강의 보는 곳 바로 아래에 있는 자료실에 지금 모든 주차의 강의 자료가 다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강의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주차까지는 이제 소재의 기계적 성질과 성형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고, 얘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파트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7주차부터 14주차, 11주차까지는 이제 벌크 소재, 네, 벌크 소재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벌크가 아니라 분말 상태의 금속을 이제 제품화시키는 분말 야금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응용하고,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쓰이는 공정 중 하나죠.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차는 대부분은 이제 창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부 이제 실습이 포함된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이제 가자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가자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습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형 해석 수업 두 개랑 이제 적층 제조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제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이제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성형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입니다. 아바쿠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아바쿠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이제 뭐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쓰려면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만은, 이제 실제 실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스튜던트 에디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인 이제 다소에서 네, 무료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성형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강의 계획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요. 그 각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겠죠. 뭐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이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이 되겠고요. 각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1에서 7주차, 그리고 9에서 14주차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시험을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의 기계적 특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재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잘 버티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 다리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A라는 재료로 만든 다리랑 B라는 재료로 만든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A라는 재료랑 B라는 재료로 만든 다리가 있을 때 자동차가 똑같은 중량의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A라는 재료는 버티는데 B라는 재료는 못 버텨요. 그러면 B라는 재료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못 버티죠.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바로 이 기계적 특성인 겁니다. 요거를 이제 얻어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시험법이라고 하죠. 네, 요 시험법이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험법 중 하나가 이제 인장 시험이라고 해서 특정 크기의 소재를 이제 당겨가지고 부서질 때까지 이제 당기게 됩니다. 부서질 때까지 당겨서 그 당겨지는 동안 필요한 힘이 얼마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이 시험이 진행되면서 끝날 때까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곡선이 바로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해서 이 늘어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이 다양한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항복 강도, 네, 요 지점이고 뭐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장 강도라고 해서 요 최대점 그리고 이 인장 강도까지 갈 때는 이제 연신율이 점점 이제 연신율이 이제 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연신율을 균일 연신율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강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연신율을 불균일 연신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번호를 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 4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3 플러스 4가 5번 전체 연신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강도가 증가할 때 요 기울기를 이제 나타내는 값이 가공경화 지수 그리고 요 늘어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변형률 속도 민감도라고 해서 각각 6번, 7번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곡선을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요 미분을 한 개념인 가공 경화율까지 네, 크게 요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정량화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A라는 재료가 있고 B라는 재료가 있는데 A라는 재료의 항복 강도가 훨씬 높고 B라는 재료의 항복 강도가 어, 낮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쪽이 이제 항복 강도가 훨씬 더 높으니까 더 잘 버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부서지지 않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공경화 지수랑 이제 변형률 속도 민감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소재의 성형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제 신장 성형성이라든지 컵 성형성 그리고 성형 한계도 같은 개념들이 이제 성형성 평가를 할 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값들이 그러니까 뭐 재료가 강도가 낮냐에 따라서 뭐 아무, 막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학습을 하시게 될 것이고 최대한 다음 주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단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뒷부분에 이제 가공 경화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공 경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인장 시험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곡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곡선이 생겼을 때 이 곡선에서 나타나는 이제 재료의 거동이 뭐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미분을 해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이때 가공 경화의 변화율 가지고도 많은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이 조금 약간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어,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재료가 소성 변형이 시작해서 소성 변형이 이루어지다가 끊어지는 네, 이거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공 경화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공 경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높은 가공 경화 지수 요 앞에서 봤던
n값 있지 않습니까? 요 n값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획득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재료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구리라는 재료가 있고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있고 은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리, 알루미늄, 은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요 세 개에서 나오는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생기게 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알루미늄은 아예 거의 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곡선이 나타나는 원인, 곡선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소재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공 경화율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소재 기계적 특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도 이제 인장했을 때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장 시험을 한다면은 어느 특정 속도를 이제 고정을 한 상태로 이제 인장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약에 원래 속도가 1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면은 10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1에서 나온 결과랑 10에서 나온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뭐 재료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이제 땡긴 속도랑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땡긴 속도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땡긴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땡긴 속도를 보게 되면은 그 인장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형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얘들이 이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 연신율 같은 데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값들을 이제 그 수치화시킨 값들이 이제 아까 뒤에서 말했던 변형률 속도 민감도 n 값인데요. 요 m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요때 이제 강도 차이를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똑같은 재료에서 한 번에 시험을 해가지고 한 번에 시험을 해서 값을 얻기 위해 대부분은 한 재료를 이렇게 처음에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땡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땡기다가 다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땡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땡기다가 그러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땡겼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땡겼다가 하는 식으로 그 시험을 한 도중에 이제 속도를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속도를 바꾸는 시험을 이제 뭐 스트레인 레이트 점프 테스트라고 해서 변형률 속도 점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은 한 재료에서 이 곡선과 같은 효과를 여러 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요 m 값이라는 개념을 도출을 하게 되고 요 n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률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 온도에 따라서도 민감도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요 곡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 뒷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요 m이 커지게 되면은 뒷구간 네, 길이가 같이 증가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성형을 할 때 성형을 할 때 성형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결과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성형 한계가 더 높아지죠. 네, 이런 관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배우는 기계적 특성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적 특성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판재를 사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판재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큰 이제 두께가 두꺼운 판때기를 이제 아변으로 쭉 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변으로 쭉 민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재료가
우리가 이제 흔히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 하나로 돼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향을 가진 결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 결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변을 밀게 되면 요 결정들이 짜부가 됩니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눕혀지게 되고 이렇게 눕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방향에서 이제 인장 시험을 진행하는 거랑 이 방향에서 인장 시험 진행하는 거랑 이 방향에서 인장 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요때 이제 짜부가 된 모양이 다 다르고 짜부가 된 모양이 다른데 이 모양이 다르면은 이제 그 형상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아까 봤던 항복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0도, 45도, 90도 요게 이제 0도고 요게 90도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서 봤을 때 강도 차이가 네,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방향성 방향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이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방성이 발생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뭐 앞에서 말했던 기계적 특성 편차 차이도 있지만은 이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요쪽 방향으로 당기지 않습니까? 요쪽 방향으로 당기다 보면 이쪽 방향이랑 두께 방향은 이제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막 쪼그라드는데 요 쪼그라들 때의 그 두께 차이도 영향을 요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0도 방향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짜부된 거랑 45도 방향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두께가 줄어든 거랑 90도 방향에서 인장을 당겼을 때 요 단면이 이제 줄어든 패턴이 다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그 전체 값을 보게 되면은 전체 값을 이제 정량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방성 성질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R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R 값을 알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이제 뭐 기계적 특성 편차뿐만 아니라 성형을 할 때 편차 역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컵 성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냅둬 놓고 펀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컵을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방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뭐 RD 방향이라든지 TD 방향에서 짜부가 되는 그 높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똑같은 높이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방성이 생기게 되면 RD 방향에서의 요 두께 감소율하고 TD 방향에서 두께 감소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요거 짜부가 됐을 때 높이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떤 부비에 뭐 예를 들자면 RD 방향에서는 높이가 낮고 이제 45도 방향에서는 높이가 높다가 90도 방향에서 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90도 방향에서 높이가 높고 RD 방향에서 높이가 낮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이어링이라고 하게 되고 요 이어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이방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부에서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과연 어떤 재료가 강한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강한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이랑 그에 대한 결과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해석 결과랑 성형성까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 가공이 이제 왜 중요하신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부분 업체 쪽에 계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결국엔 제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소재에 대해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판재라든지 뭐 인곳이라든지 빌렛 같은 것들을 이제 성형이라든지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특정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기어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조인트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윙스파라든지 이제 디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때 쓸 수 있는 공정들이 뭐 펀치를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컵을 아까처럼 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판재를 스탬핑을 해서 어 스탬핑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공을 한다 그 머시닝처럼 이제 그냥 깎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조를 치는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모든 재료가 똑같은 공정을 똑같은 공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알루미늄 벌크 재료가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재료를 그냥 단조를 쳐서도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구멍 뚫어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이때 이제 재료의 성질이 조금 좋은 재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포스코에서 많이 광고했던 기가스틸 같은 고만강강이 있는데 요 재료 같은 경우는 재료의 항복 강도도 좋고 인장 강도도 좋고 여기까지 깨질 때까지의 연신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인장 시험 결과를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판재로 만들어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보니까 컵 성형하니까 원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쉽게 되는 그 드로잉비였는데 막 부서지는 겁니다. 막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깨지고 그렇게 되고 심지어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얘 구멍 뚫어서 이제 플랜지 해가지고 확장하려고 보니까 막 터지는 거죠. 이 구멍 주변이. 어, 사실상 그러면 강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써먹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충분한 이제 성형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 소재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성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성형성 시험할 때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시험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험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앞에서 봤던 그 기계적 특성 시험법 결과를 성형성 결과랑 바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얼마니까 성형성은 얼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시편 사용하는 걸 좀 덜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제품 만들어서 시행착오는 겪어봐야겠지만은 대략적인 범위를 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쪽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와 성형성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법에 대한 학습을 이제 기계적 특성 평가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성향성 평가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인 이제 에릭슨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릭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펀치로 눌러가지고 늘어나게 만드는 시험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편이 터지게 될 것이고 요 터질 때까지의 그 늘어난 높이를 네, LDH 그리고 요 크랙이 나타난 높이를 IE라고 해서 그 에릭슨 인덱스랑 리미트 돔 하이트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수치로 이제 이 재료의 늘어남 성형성 그러니까 스트레칭 신장 시험 신장 특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시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시험법하고 이제 재료의 소재의 특성하고 성형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한 3주차에서 4주차 정도의 학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컵 성형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요 컵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링 일어나는 이런 녀석들. 얘를 이제 얘가 과연 이제 컵 성형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험법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때기 똑같은 이제 원형 판때기를 쓰긴 합니다. 에릭슨 시험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두고 판재를 펀치로 눌러가지고 컵을 찍어내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컵이 뭐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컵 만들다가 보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정도의 그 컵, 판때기 판재를 사용하면은 잘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남색 크기의 판재를 사용했을 때 성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잘 됐어요. 중간 정도까지는 잘 됐는데 그 어느 시점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크랙이 터져가지고 깨지는 예,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요때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그 드로잉 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시점 이후에서 이 시점보다 더 큰 이제 시편들은 어떻게 성형을 하든 간에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 이 드로잉 한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요런 컵들이 이제 형성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컵 성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로 다른 크기의 판들을 이제 계속 이용해 가면서 그 드로잉 한계를 이제 찾아내는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 이제 시험을 할 때 몇 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힘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성, 그러니까 RD 방향이랑 그 TD 방향에서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는 결과물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효과들, 이런 그 컵성형 시험을 했을 때 드로잉 한계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이제 그 재료 소재의 특성이 요 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에 대한 평가법 역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앞에서 봤던 그 신장 특성이랑 드로잉 특성 두 개 전체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쓰는 시험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 모양을 가지는 시험편들을 여러 개를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성형이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이제 세이프 포밍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영역에서는 이제 뭐 소재가 어떤 변형 히스토리를 겪던 간에 요 안쪽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형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을 하는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원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형률이 조금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주름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변형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성형 자체가 잘 안 된 경우도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빼고 남은 범위가 요 빨간색으로 칠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밍 리미트 시험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FI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이런 카메라를 위에다 달아놓고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하는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 확장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은 좀 다른 개념의 시험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에다가 구멍을 이제 펀치로 뚫어가지고 요 펀치 뚫은 그 판재를 이제 구멍을 확장시켜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요 공정을 흔히 어디서 쓰냐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데 스탬핑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플랜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요 꺾이는 부분이 사실 그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막상 가서 보면은 요 부분이 크랙이 잘 생깁니다. 요 크랙이 잘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이제 펀칭에서 이제 확장되는 그 시험 했을 때의 어, 성형 상태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소재 상용성에 대한 정량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소재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멍 너비가 이 정도였는데 요렇게 이제 깨지거든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요때에 이제 상향성을 이제 정량화해서 이제 결과값을 요 결과값이랑 이제 매칭을 한 게 바로 구멍 확장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시험법에 대해서 각각 시험법의 표준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시험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세 번째 시간 정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각 이제 시험법에서 각각의 이제 시험법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네, 시험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과 그리고 그 결과물과 소재 특성 사이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앞에 봤던 요 강도라든지 연신율이라든지 뭐 가공 경화 지수, 변형률 속도 민감 지수, 민감도 같은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재료의 기계적 특성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써야지 이런 성형들이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딥파트 이제 성형 해석이랑 이제 분말 야금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